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급 확대로 바뀌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공급을 갑자기 늘릴 만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지금까지 나온 공급 대책과는 뭐가 좀 다른 건지,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등등, 지금 부동산 정책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해볼 만한 정책인지 오늘은 자세하게 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19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떤 경제 뉴스가 또 중요한 경제 뉴스로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됐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오전부터도 안 좋긴 했는데 또 구속 소식이 들려오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더 많이 빠졌군요. 네, 징역 2년 6개월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가 별도 입장을 내놓진 않았고요. 그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된 게 4년 전이거든요. 그때처럼 아마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 체제가 아닌 계열사별로 전문 경영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예. 당시 삼성은 그룹의 컨트롤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전자, 생명, 물산 등 3개 계열사 부문별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현안을 조율을 했거든요. 당연히 재계에서는 오너 부재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산업 재편 시기인데 오너가 부재하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오너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지만 인수합병, 예. 투자 관련돼서 의사결정은 오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을 내놨고요. 전국경제연합회 역시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의사결정을 지연시켜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어쨌든 시장 반응만 보자면요. 삼성그룹주가 유독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14% 하락했고요. 특히 이게 시장의 가격 흐름을 보자면요. 법정 구속을 선고한 게 오후 2시 반이거든요. 예. 갑자기 삼성전자 주가가 4.09% 급락했습니다. 좀 낙폭을 만회하긴 했고요. 특히나 이제 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역할을 한다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 6.84%나 떨어졌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게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씨가 대표로 있는데요. 예. 하락권에서 움직이다가 이 부회장 선고가 나온 직후에 수직 상승해서 한때 7%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승폭을 반납하고 1.41% 하락 마감했습니다. 재미있는 반응, 결국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수감되면 혹시 그룹의 대권을 이부진 부회장이 물려받는 거 아닌가 하는 잠깐 그런 스토리가 떠올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구속된 건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재판, 즉 삼성물산과 에버랜드를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많이 갖고 있던 에버랜드, 당시에는 회사 이름 바꿔서 제일모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쪽에게 유리하게 합병하고 국민연금이 그 과정에서 좀 도와주세요 등등 그런 것을 고위층에 로비했다, 이런저런 금품도 주면서 그게 뇌물로 인정된 거겠죠? 네, 그 맞습니다. 얘기죠? 네. 주식시장은 꼭 이것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고 그동안 너무 빨리 많이 올라서 안 그래도 좀 불안했었는데 뭔가 트리거를 제공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제가 이번이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앞서 이 부회장이 구속 기간에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니까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이 처음 구속된 2017년 2월 17일 날 0.42% 하락했어요. 예. 그래서 189만 3천 원. 이게 액면 분할 전입니다. 예전에 한번 구속되던 날. 네, 맞습니다. 그때는 반응이 이제 별로 그냥 약보합으로 끝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자면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2018년 2월 5일 날 예. 239만 6천 원이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26.5%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겁니다. 예. 같은 기간 코스피가 19.8% 올랐으니까 코스피보다 더 잘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는 어떨 거냐에 대해서 짧은 기간 단기 악재에 불과하다라는 의견과 불확실성이 거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체로요. 오너 리스크 영향은 아마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특별 배당금 확대 등에 대해서 이미 내놨기 때문에 예. 아마 나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최근 증권사들 역시
역시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0만 원을 넘어서 12만 원대까지 높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과거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른 예. 그룹 역시 CEO가 구속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잘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평소에 CEO가 뭐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뭐 다만 근데 구속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럴 근거는 없잖아요. 그건 없죠. 별 영향은 없을 거예요. 네. 원래 그 회사가 뭐 그렇게 CEO가 다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다 따져서 돌아가는 회사가 아니니까 라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더 좋을 건 없는데 왜 하필 구속됐을 때 주가가 더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고요. 뭐 어쨌든 그냥 간에 인과관계라기보다는 네네. 상관관계겠죠. 예. 네, 그래서 어제 떨어진 거는 그냥 떨어질 때가 음. 돼서 떨어진 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요. 요즘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아 이분들 저 계좌는 텄는데 매도는 할 줄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 있을 만큼 걱정이 있는데 뭐 그동안 이제 신용 잔고 늘어나는 것도 빚으로 투자하는 분들 많았다는 증거라서 좀 피해가 크겠다는 걱정은 있어요. 신용융자 잔고가 15일 기준으로요 또 늘었습니다. 물론 136억 원 늘어나서 증가폭은 좀 작긴 했는데 어쨌든 또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요. 예. 10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서 21조 한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역시 이제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에서 빌려가지고 주식을 더 사는 거잖아요. 예. 이러니까 너무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서요. 증권사 자체적으로 이 신용융자 규모가 너무 늘어나면 이게 리스크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중단한 곳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신용거래 융자 매수를 중단했고요. 예. NH투자증권 21일부터 중단할 계획입니다.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이미 중단을 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코스피가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좀 떨어졌잖아요. 예. 반대 매매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투자협회를 보니까요. 14일 기준입니다. 이게 미수 거래 계좌의 반대 매매 규모가 387억 원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 27일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거래 규모 자체가 또 늘어나기도 해서. 네, 반대 매매는요. 이게 미수 거래와 신용 거래 두 가지가 있는데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빚내서 샀다가 값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돈으로 메꾸거나 아니면 방금 팔아야죠. 말씀하신 네. 반대 매매를 하거나. 부동산 시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요즘 서울의 아파트가 거래가 되기는 되는데 예전처럼 많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똑같은 단지에 비슷한 층의 아파트인데 어떤 아파트는 신고가에 팔리고 또 어떤 아파트는 또 수천만 원 떨어져서 팔리고 왜 그러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재밌게 나타난다 그런 뉴스예요. 이게 일단은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총 거래 건수가 2,3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14일까지 194건이에요. 예. 거래량 자체가 너무 줄어서 이걸 과연 유의미한 통계로 봐야 되느냐라는 게 나오는데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 하나는 일단은 보니까 종전 대비해서 네. 상승한 거래가 한 60%, 하락한 거래가 35% 되거든요. 12월에는 직전보다 오른 거래가 73%, 하락한 거래가 23%였어요. 예. 그러니까 하락한 거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가 또 절반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거래된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20억 원 초과한 지역이 17년에는 압구정동 한 곳이었거든요. 예. 근데 2020년에는 7곳으로 급증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올랐죠. 네, 그러니까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약간 이른바 이제 K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양극화,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가운데 세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일부가 저층이나 비선호 단지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에서 급매가 나와서 실거래가가 하락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가 하락한다는 거고 신고가가 나오는 건 비싸도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온다. 요즘은 그 매수자가 아쉬우면 신고가에도 사는 거고. 네, 맞습니다. 시장 심리가 파는 입장에서는 또 급하게 팔아야 되기도 하고 급하게 파는 분들은 다주택자일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양도세가 굉장히 비싸니까 한 70% 정도 내실걸요 아마. 그러니 1억을 깎아서 팔아도 어차피 1억을 더 받았어도 양도세 7천만 원 낼 돈이었으니까 나한테는 그냥 3천만 원만 깎아서 파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매수자가 귀한데 집 보러 와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과감하게 깎아줄 수 있는 거죠. 집 사시려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좀 참고를 하시면 뭐 좀 더 깎아주셔도 어차피 세금 낼 건데 이렇게 협상을 하시면 협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강민국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중국이 구매력 환산 GDP로는 이미 미국을 몇 년 전에 추월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하던데, 또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 여전히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길래 중국이 미국보다 더 경제가 규모가 크다고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참 재밌기도 하고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안마사가 있다고 쳐보죠. 하루에 10시간 안마를 해서 $10를 벌고 그 $10로 하루 3끼 밥 사 먹고 집에 갈 택시비가 딱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중국에서. 그러면 미국에도 안마사가 있을 텐데 미국의 안마사는 하루에 똑같이 10시간 안마를 하면 미국은 물가도 인건비도 비싸니까 한 $100쯤 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미국은 물가 비싸니까 그 $100로 3끼 밥 사 먹고 집에 갈 때 택시 타면 역시 딱 맞겠죠. 미국은 물가가 비싸니까 돈은 10배 버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미국인 안마사는 하루에 $100를 벌고 중국인 안마사는 하루에 $10를 버니까 그럼 미국 안마사의 소득이 중국의 10배, 미국의 안마 시장의 규모가 중국의 10배라고 하면 맞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니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안마해서 밥 3끼 먹고 택시 타고 딱 집에 가면 딱 똑같으니까 두 소득은 사실상 같은 걸까요? 이게 참 모호하잖아요. 실제 소득은 미국 안마사가 10배 더 많지만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중국 안마사나 미국 안마사나 똑같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규모, 중국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도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실제로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상품의 양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비슷하거나 중국이 좀 더 양으로는 많이 만드는데 그게 이제 가격이 싼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 벌어들이는 돈으로 계산하면 아직도 미국이 중국의 1.5배 정도 금액으로는 더 많이 생산하고 많이 벌거든요. 하지만 누가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바로 GDP라는 거라서 그렇게 따지면 또 답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면 미국이 몇 년 전에 양으로 보면 중국이 몇 년 전에 양으로 보면 미국을 추월했다고 나오는 거고요. 또 어떤 통계를 보면 아직도 금액으로 보면 미국이 1등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게 아마 한 2030년쯤 되면 그 어떤 통계로도 중국이 미국을 다 추월할 거라고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뭐 아니면 공급이 부족해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공급도 부족한 게 꽤 맞는 것 같다는 쪽으로 정부의 입장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정책도 그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정책이 좀 유효할지 공급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특단의 대책,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것도 어제 뭐 보도 자료가 나왔더군요. 혹시 새롭게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뭐 크게 새롭게 눈에 띄는 건 없고 어제 대통령이 말한 것을 한번 요약해 보면은 수도권과 서울 시내의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늘린다는 얘기가 있고 이를 위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고 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규 택지를 과감하게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 하고 이제 지금까지 변창흠 장관이 얘기했던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걸 정리해 보면은 변창흠 장관은 이제 서울 도심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한 4천만 평이나 잠재돼 있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들이 언급된 등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역세권을 500m로 확대한다. 이 경우에는 서울시 면적의 한 절반 이상이 역세권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공급되는 물량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중공업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할 만한 거는 그 기존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신임 장관은 이제 분양주택 같은 것들을 많이 포함시켜가지고 예. 어떤 가격 불안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보관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공공분양주택, 나라가 지어서 개인에게 파는 분양주택을 예. 그리고 민간도 이제 많이 활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땅에 지을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에 존재하는 역세권 아니면 공장들 많은 준공업 지역 꽤 많다. 거기에 지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답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당에서는 나온 이야기가 보면은 일반 주거 지역도 활용하자. 준주거 지역으로 올리게 되면은 그 공급 여력이 상당히 높고 그게 용적률 추가까지 하게 된다면은
공급은 생각외로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울에 주택이 존재하는 지역을 좀 더 빽빽하게 지어 올리자라는 뜻이네요. 대강 이해를 하자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뭐 될 것도 같은데 더 빽빽하게 지으면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지으면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량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은, 근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든가 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경고를 더 강화시켰거든요. 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번 가격 출발의 문제점은 뭐 대규모 단지, 특히 이제 강남의 대규모 단지라든가 서울에서는 마용성 이런 데서 이제 출발했거든요. 근데 이번 대책을 보면은 그런 것들은 좀 예외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발표한 공공 재개발 사업지를 발표했는데 8개인가 발표했습니다. 흑석동 한 개만 1,000세대가 넘고 나머지는 다 뭐 몇백 세대짜리 작은 거였습니다. 건물 한 동짜리, 두 동짜리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로 해서 서울 전체의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는가. 물론 가격 안정화 효과는 물량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은 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리고 교지에 위치한 그런 아파트 단지를 원하는데 이런 주택 공급 정책으로는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그럼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낡은 주택들 모여 있는 곳을 대규모로 개발하려면 다 동의를 받고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 예, 동의가 예. 좀 될 만큼 낡은 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요 블럭만으로 해서 아파트 2동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예, 예. 그거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예, 수요를 일부 수요는 충족하겠지만은 예.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1,000세대, 2,000세대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게 이제 서비스라든가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격 안정화 효과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여전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은 더 희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면 시장의 수요가 그게 맞다면 좀 더 대규모로 아파트를 한꺼번에 지을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대규모 낡은 아파트들을 재건축해서 다시 짓는 건 뭐 그거야 정부 정책이 당분간 그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쪽이니까 그건 미뤄두더라도 예. 재개발을 좀 더 대규모로 하는 건 어려워요? 예, 재개발을 대규모로 하더라도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예. 참여한 것들도 보게 되면은 거의 용적률 완화가 없으면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들, 소규모 지역들 중심으로 이렇게 공공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몇천 세대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규제만 좀 풀어준다면 공급이 가능한데 네. 정부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량이 대량적으로 나오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는 즉 낡은 주택들이 모여 있는 아파트 다시 부수거하는 재건축이 아니라 예, 재개발 지역도 이런저런 부담금 내지는 초과이익 환수 이런 규제들이 많습니까? 예, 초과이익 환수는 이제 재건축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익 부담금, 개발 부담금이라 해가지고 예. 짓게 되면은 그 비용을 내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부 체납이라 해서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을 또 추가로 지어라 이런 규제들도 있고,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보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악재 요소가 있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5층 규제라는 게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2중, 3중 규제가 다 겹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런저런 규제 때문에 못 짓는 거면 이익 타산이 다 맞도록 규제도 예. 좀 줄여주고 용적률도 높여서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해주고 하겠다는 뜻 같은데 예. 자꾸 이제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현실성이 있어서 잘 진행될 거냐 아니면 이조차 구호에 그칠 거냐 이게 궁금해서. 그게 이제 현실성이 늘 거냐의 문제는 예.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어떻게 높인다 이렇게 예. 하면은 그 늘어난 부분의 50% 이상 내외 재건축은 90%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 예. 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하겠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 사업자 조합 입장에서는 이익을 주는 것 같았지만은 더 환수해가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300% 정도 용적률로 지었는데 500%로 지으면은 굉장히 빡빡하고 주택 가격도 아마 하락할 겁니다. 기존 예상보다는. 지금보다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당초 자기들이 기대했던 알겠어요. 그 단가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대규모 단지들은 이제 그래서 꺼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지으면 세대 수요 늘어나지만
예, 예. 절반은 정부에서 가져가는 거고 절반 그렇죠. 더 생기는 거 생각하고 빡빡한 데 따른 마이너스 효과 생각하면 좀 안 좋은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 많이 오르기는 한 상태라서 더 오를까 예. 싶기도 하고 분위기는 또잘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2025년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3기 신도시 물량 입주거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생각할 때 입주가 그때 몰려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몇 년간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요소라든가 떨어질 요소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요소로서는 이제 전세난이 심한데 전세난이 심화된 거는 작년 임대차법 때문에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것들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좀 상승 요소가 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는 떨어질 요소들도 같이 있습니다. 뭐 주변에 너무 오른 집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고점이라는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 경제가 좀 불안하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정부 규제가 앞으로 더 센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네. 뭐 약간은 안정적인 느낌이 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서로 눈치 보기가 좀 심각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거래가 쉽지는 그래서- 않겠군요. 예, 그 4월달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선거도 시장 영향을 불안을 좀줄수 굉장히 있겠고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심교원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손에 잡힌 경제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